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다행히 퇴근할 때 버스는 괜찮게 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집에 갈 때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출퇴근하실 때 버스 이용하세요? 저는 버스랑 지하철 다 탑니다. 아. 집에서 버스를 타서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그러면 좀 힘드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서 좀 다르게 왔습니다. 그러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행히도 이제 퇴근길 버스는 좀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일단 파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하이루 더맨더머 기자들은 뭡니까? 더맨더머, 저희 더맨더머입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한미 그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 어제 제가 뉴스 3에 나왔을 때도 약간 분위기는 모녀 쪽에 기울었었는데 그렇죠. 결국 형제가 승리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미와 OCI의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단 팩트 결과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주주총회를 개최했죠. 임종훈, 임종윤 형제 측이 제안한 이사회 후보 5인 선임만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핵심 쟁점은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었었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는 그 송명숙 회장을 비롯한 4명이 이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임종훈, 임종윤 형제가 자신 2명을 포함해서 3명을 더 추가한 5명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라고 주주 제안을 했던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5대4가 되기 때문에 형제 측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요게 좀 안 될 거라고 봤던 것들이 뭐 국민연금에서는 모녀 손을 들어줬었고 의결권 자문사들도 대체로 좀 모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형제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5대4로 이제 임종훈, 임종윤 형제는 이제 이사회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주총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저도 이제 뉴스 3 플러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양측이 확보했던 우호 지분이 모녀 측이 대략 42% 정도, 그 다음에 형제 측이 40% 정도,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17%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거였었는데 네. 결국은 뭐 이제 소액 주주들이 형제들의 편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를 이제 보게 되면은 항상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네.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총 현장에서 사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또 그쵸. 반응을 또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주총의 제일 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 한미 사이언스의 주총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고성이 오고 가는 일도 있었고요. 네. 자, 그 일들 그냥 뭐 해프닝 같은 일들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연이 막 되고 고성이 됐었는데 정기 주총 자체도 시간이 거의 3시간 넘게 지연돼서 열렸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의안이었었잖아요. 그게 2호 의안이었는데 네. 2호 의안 표결을 앞두고 또 한미사이언스 측이 다시 한번 유효 의결 건수를 재집계하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3시간 넘게 기다렸던 주주들이 또 그러냐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지연시키냐 이러면서 빨리 표결 시작하라, 대체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고성이 또 오고 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 권한 대행자 논란도 이제 주총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쵸. 네. 그 송명숙 회장이 이렇게 약간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장직을 누가 그럼 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해 신성재 전무이사가 의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임 사장이, 임종훈 사장이 전무님입니까? 전무이사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미등기 이사냐, 등기 이사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알고 보니까 이제 등기 이사가 아니었던 거죠. 미등기 이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주 가운데 한 분이 또 이제 변호사 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변호사 출신 주주가 지금 권한 대행자의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미등기 이사는 권한 대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면서 또 이의를 제기하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주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제 그 어쨌든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남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숙제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의결권 자문사들 가운데 모녀 쪽에 손을 들어줬던 의결권 자문사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뭐였었냐면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왜 모녀의 손을 들어줬는지. 네. 사실 그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임성기 창업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에 부과됐던 5,400억 원의 이 상속세 있잖아요.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고, 네. 사실 형제 측에서 주장한 거는 지금 모녀가 이 한미약품과 그 다음에 OCI를 합병하려고 하는 거는 상속세 자금 해결을 하기 위한 사익 추구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통합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시장에 대거 풀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편의 주주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낫느냐라고 봤을 때 대거 풀려서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안 풀려선 상속세의 오버행 이슈를 해결하는 게 낫느냐 둘 가운데 오버행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손을 들어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번에 이제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상속세 이슈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와서 지금 알려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OCI 측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그룹 간 통합 절차가 중단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추진 의사가 없다라고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날 현장에도 이제 이우연 OCI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사내이사 안건 통과 자체가 불발되면서 또 이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서 그렇죠. 다시 재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결권 자문사들의 그런 우려했던 점들이 사실 좀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럼요. 네, 이제는 이제 형제들에게 어쨌든 소액 투자자들이 좀 손을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상응하는 부응하는. 또 그렇죠. 그런 걸 또 결과를 또 보여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주총 관련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한미만큼 또 이제 많은 이제 소액 주주들을 눈물을 흘리게 했던 네. 저도 많이 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주총을 열었었는데 주총에서 이제 대부분 안건들은 다 이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안건 통과 안건이 통과된 그 소식보다는 네. 이제 주주와의 대화가 항상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그 부분이 좀 뉴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온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네. 주주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보상안이 아무래도 좀 충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날 자체는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는데 그 후 1년 동안 이제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도 아직까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SK온의 지금 3년 연속 적자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주가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적 자체를 보시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에서 SK온의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지금 매출액이 보면은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율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러네요. 이제 SK온 자체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 배터리 캐즘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기존에는 정유주도 아니고 네. 또 배터리주도 아니고 둘 다 아닌 상황에서 어디에 지금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지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주가가 지금 작년에 이제 주주 제안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지금 26% 정도 빠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27만 원에 들어갔다가 20만 원 정도에 뺐습니다. 저는 SK 근데 네. 이번 주총에서도
거의 너무 손실이 커서 눈물 난다는 하소연을 한 주주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한 주주는 이제 뭐 자기 거, 아내 거, 자식 거 다 합쳐가지고 네. 20억 원 정도를 넣었대요. 아. 근데 그게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분의 마음을 제가 많이 잘 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의 기술력 자체에서는 사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LG와의 소송 과정에서도 그때 많이 조금씩 드러나긴 했지만 SK온과 당시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간의 이제 파우치형 네.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도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부분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화재 관련된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기술력이 좋다라는 말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SK의 기술력을 믿었고요. 그 부분을 보고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됐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LG 화학의 주주들이 입었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주주들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최대 시총의 10% 정도의 지금 지분을 수합해서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추후에 언제 변경될지 이야기가 없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주고 있는데, 오늘 김준 SK 이노베이션 부회장이 명확하게 한마디는 해줬어요. 네. 2028년 전까지 상장을 시키겠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치가 지금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보다도 빨리 상장을 시키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28년이라고 4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고요.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SK온이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라든지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반기 때는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1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어떻게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데, SK 쪽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물량이 많이 나가면서 그쪽에서 신차 출시가 많을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탑재되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계획일 뿐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SK온의 최대 공급처는 현대, 기아, 포드입니다. 네. 폭스바겐까지 해서 4개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포드는 전기차를 못 팔고 있잖아요. 못 팔기도 하고, 네. 지금 속도를 많이 줄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분에 똑같이 지금 많이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 쪽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출시한 아이오닉 8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SUV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미국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EV9에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이제 또 주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안을 확실히 못 마련해 주다 보니까 뭐 주주들 당연히 지금 불만이 크고, 네. 또 이제 그럼 직원들도 조금 불안하고 불만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성과급을 하나도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SK온 쪽에서는 이제 직원들한테 가상의 주식을 주겠다. 이제 가상의 주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게 뭐 다른 의미긴 하지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스톡 옵션 비슷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SK온이 나중에 상장을 할 경우에 최대 연봉의 30%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직원들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참 저도 애정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출입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온도 요즘 보면은 상황도 많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조금 전기차와 배터리가 업황이 좋아지면서 불황을 좀 그러니까요. 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가 잘 팔려야 네. 자동차가 잘 팔려야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잘 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 일단 돌아서길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는 네. 일단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자동차 판매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론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고 할부를 통해서 구입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
자동차를 좀 살 여유가 좀 생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 가파른 금리 인하는 아니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네. 사실 좀 자동차 산업에도 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자동차 팔리면서 배터리도 좀 팔리고 네. 이런 시나리오를 좀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금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준비를 하고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S&P 글로벌에서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투자 등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헤드라인 주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가운데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할 만큼 취약한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이 금융안정 보고서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금융안정 보고서는 단순히 기업들의 신용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계 신용, 그다음에 자산 신용, 부동산 신용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정책 당국의 어떤 부채 관리, 그다음에 주택 거래 위축 이런 것 때문에 가계 신용은 증가폭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 증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여전히 GDP의 124.3%로 전 분기보다 0.2% 포인트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기업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가계 대출과 마찬가지로 저희 뭐 권순일 팀장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출은 원래 늘어나는 거지. 대출은 원래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네. 늘어나는 거긴 한데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 속도와 그리고 이 내실인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짚은 거는 이 속도는 그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실이 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게 뭐냐면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데 일단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 돈으로 내가 번 이익으로 딱 이자 갚고 끝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못 갚으면 1보다 낮아지는 거고요. 네. 번 돈으로 이자 갚고 좀 남으면 1보다 높아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보다 낮은 기업들은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들이라는 굉장히 취약한 기업이라는 얘기죠.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취약 기업의 비중이 44%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37% 정도거든요. 네. 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고 여기 선 그래프 보이시죠? 이 선 그래프가 이자 보상 배율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내고 돈이 남으면 남을수록 이자 보상 배율은 높아지니까 이게 1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자 내고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1.6까지 내려왔잖아요. 와. 이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만 볼게요. 2년 전은 보지도 않고 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 내가 만약에 번 돈이 1이면 이자 갚고 그다음에 4 정도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자 보상 배율 1.6이면 번 돈 그러니까 이자 다 갚고 0.6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러면은 임금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겠는데요? 근데 임금은 이미 주고 이제 주고 영업이익이 남나요? 남은 영업이익에 거니까 대해서?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갚는 비율이냐를 보는 건데 임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뭐 R&D 투자라든지 그쵸. 그런 예. 거는 전혀 못 하겠는데. 추가적인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서도 약간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회수가 어려운 이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분기에 0.29%였는데 3분기에 0.3, 4분기에 0.31% 이렇게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워낙 작년에
수출도 잘하고 잘 팔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작년 말 대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아진, 그러니까 회수하기 어려운 대출이 많아진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가계 신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면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이 바그래프,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바그래프가 가계 신용 잔액이니까 가계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회색 뭡니까? 회색 점선 그래프, 이게 증가율이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증가율은 좀 낮아진 건 맞죠. 네, 확실히 증가율은 감소한 게 맞고,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든지 그 기타 대출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네. 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워낙 크니까 지금 대출이 늘어나는 것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 하늘색은 늘어나긴 하는데 요 기타 대출 그리고 가계신용 이런 것들은 조금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가파르게 받아서 집을 계속 사려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는 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효과가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빌어서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한국은행 등에서도 지금 기업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을 기업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도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참, 네. 다음 소식은 건설 쪽의 소식입니다. 이거 뭐 저기 이자 못 내는 기업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가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건설 업계들이 처치곤란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을 이제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오늘 이제 비상경제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초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사의 자금을 수혈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LH가 다음 달부터 건설사나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소유한 땅을 역경매로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 가격이나 공시지가의 90%로 두고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매입 대상은 이제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를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제 부채가 이제 더 큰 기업, 토지 매입 가격보다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 땅을 곧바로 매각하는 토지 매입 방식으로 이제 2조 원 가량 지금 정부가 사들여 줄 거고요. 또 하나는 추후 필요할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입 확약 방식으로 1조 원을 정부가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매입 합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인데, 이제 기업은 이제 토지 매각 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합니다.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네. 이거를 부동산에만 써야 되지, 아니면 이제 어떨 때 생활 자금을 받아서 생활 자금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 쓰는 곳 자체를 다르게 쓰면은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가 도와주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건설사들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네. 최근에 미분양 이야기도 많았고 PF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건설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준비한 거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건설 업황 BIS 이제 지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낮으면은 네.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100이 없죠. 아, 기준선이 100입니까? 네, 기준선이 100인데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에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의 BIS 업황 전망입니다. 이게 네. 한국은행에서 한 건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보다 3월 달에 더더욱 떨어졌습니다. 50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산업 자체는 최근에 뭐 수출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내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LH가 이제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이제 뭐 보면은
리츠를 통해서 네. CR 리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또 도와주는 방식이 있는데 IMF 외환위기 때 이제 1998년도 때 한 번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금융위기는 2008년도 때 한 번 했던 건데 PF를 이제 한번 도와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PF 대출 전에 빌린 사업 자금을 브릿지론까지도 이번에는 같이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PF라든지 브릿지론 자체에서 지금 사업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부실이 터질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업계뿐만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도 다 연결이 그렇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좀 구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공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요건은 그래도 이번에는 폐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이제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가 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3조 원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4월 이후에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PF 부실, 네. 또 이제 PF 부실에 따른 금융권 부실까지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아까 크게 두 갈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네네. 갈래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올리는 방식인데 이제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합동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사비 할증 기준을 입지나 또는 건물 층수에 따라 차별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좀 부여가 되던 네. 건설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춰도 된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조금 입지가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여주는 방식으로 약간 여유를 둔다라는 그런 방식을 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는 공사비 인상은 입주자에게 분양가가 오르는 문제라 결국에는 사업장별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 이미 분쟁 사업장에서 이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가 유동성이 있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방 공사비는 점점 싸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방 분양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 어딘죠? 그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조금 이야기가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공적 자금을 좀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반응들이 저희 댓글창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자 보상 배울 일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다 그랬더니 아니 좀비 기업은 없어져야지 뭐 이런 반응들도 좀 있으시고요. 네네. 그런 부분 사실 근데 좀비 기업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익을 깎아가면서 이제 위에 이제 원청에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들은 좀비 기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 네. 앞권에도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앞권에 조만간 네. 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도 앞권을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볼티모어 항구에서 정말 다리가 종이장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걸 저는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도 어제였나요? 네, 오늘이었나요? 어제였었죠. 보니까. 네. 근데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저도 기사를 보다가 조금 놀랐던 게 뭐였었냐면 그 다리를 부딪혔던 그 배가 있잖아요. 그 네네.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 국적의 배인데 굳이 외신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왜 그러지? 아니, 굳이 네. 외신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그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선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불똥이 좀 우리나라 조선사에 튀는 것 아니냐라는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인데 일단 뭐 지금까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HED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은 그 다리가 무너졌고 그러면 그 배가 거기에 왜 부딪혔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쵸. 그럼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그럼 누구 탓이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누구 탓이냐에 혹시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 네네. 이유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일단 볼티모어시 당국에 따르면 교각과 충돌하기 직전에 엔진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동력을 상실했던 거. 네네. 그러니까 엔진이 멈추면서 조종이 안 됐고 조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리의 기둥을 부딪히게 됐고 그것이 이 다리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러면 정말 건조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쵸. 사실 이 배의 이름이 달리인데 달리는 2016년 7월에도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같은 배가 네. 벨기에 한 부두에서 돌담과 충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6월에는 칠레에서 선박 추진 및 보조 기계 시스템 문제가 보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건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20회 이상 검사가 진행됐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약간 그 기름을 네. 오염된 연료를 사용한 거 아니냐. 저질 연료 이야기 많더라고요. 저질 연료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 만든 사람은 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예전에 뭐였었지? 세녹스. 네. 내가 신나 넣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신나도 넣어요? 예전에 신나 넣고 신나 뗀다고 했죠. 아, 네. 신나 넣고 달리는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차 사놓고 신나 놓고 세녹스 넣고 타다가 망가졌습니다. 이거 제조사에 물어주세요. 이거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만약에 그 원인이 그런 거라면 더더욱 이제 현대중공업에게는 뭐 책임이 갈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하다 보니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다만 그 만약에 정밀 조사를 했는데 네. 정말 엔진을 비롯한 동력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과 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다. 지금 댓글창에서 이렇게 다리를 박았는데 배는 멀쩡하고 다리가 무너졌으면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배의 그 단단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게요. 전 세계에 알린 네. 요걸 홍보해야 되는데. 역시 홍보 포인트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기아의 대형 전기 SUV인 EV9이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 국가마다 그리고 대륙마다 이렇게 지금 올해의 차를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올해 출시된 모든 차량들, 네. 국산차, 수입차 합쳐서요. 한 60, 70대 중에서 올해 출시된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를 뽑는 게 올해의 차입니다. 거기서 지금 세계 올해의 차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을 한 100여 명 정도 모아서 그들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각 업체들이 출품을 하죠. 그러면 올해 나온 전 세계에서 올해 나왔던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로 EV9이 뽑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V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여러 상을 많이 탔어요. 네. 이제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여기서 지금 WCA라고 하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탔고요. 또 이제 뭐 각 국가별로 지금 상을 계속 타고 있고 또 이미 앞서서 미국에서도 올해의 SUV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고성능 차를 탔습니다. 네. 이 차는 이제 국내에서 뽑은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올해의 고성능 차로 국내에서도 선정이 됐거든요. 이게 뭐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걸 좀 반증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가 예전에는 그냥 얌전한 차만 잘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WRC라든지 이런 이제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받은 기술력을 고성능 차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ICCU 리콜을 했는데 거기에 EV9이 아직까지도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EV9 때문에 사실 ICCU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기아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근데 저는 그 예전부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네.
상을 정말 많이 탔잖아요. 많이 그 타죠. 자동차 브랜드들이 각각의 네. 모델들이 상 타는 거랑 주가랑은 조금 관계가 없더라고요. 많이 관계가 없었죠. 네. 너무 한숨이 나옵니까? 하지만 올해 좀 괜찮지 않나요? 아, 그쵸. 네, 올해 올해는 좀- 지금 기아 투자하신 분들 주변에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이야기 많이 그럼요. 듣고 있어요. 또 최근에 또 오늘 북미 공략, 네. 북미를 공략하기 위한 세계 차종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K4. K4 예, 그게 K4. 스팅어 후속 모델 아닙니까? 아니면 K3 후속 모델. 아, K3 후속입니까? 네. 최근에 이제 기아가 K7을 K8으로 올렸잖아요. 네. K3를 K4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국내에 출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아반떼랑 같은 급의 차량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도 주력 차종이죠. 현대의 주력 차종이 투싼과 아반떼거든요. 네. 이제 기아의 주력 차종은 스포티지와 K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내에서는 조금은 많이 뭐 관심을 못 받더라도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과연 세단이 많이 죽은 미국 시장에서는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게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북미 시장, 캐나다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는 조금 잘 팔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3프로 뉴스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퇴근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